그 아저씨, 화난 거 아니에요. 한 아이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던 의료진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그분 화난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겁에 질린 거라고요. 요즘 애들은 어디든 막 들어오네. 여기가 놀이터야? 간호사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손 저려요? 앞이 잘 안 보이죠? 그래요. 손이 저리고 눈앞이 캄캄해요. 남성의 아내가 깜짝 놀라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중형 종합병원 한강병원의 아침은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오전 9시 병원 정문을 지나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평소라면 서로 인사를 건네며 웃음 띤 얼굴로 출근했을 사람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각자의 부서로 향했습니다. 감사단이 곧 도착합니다. 전 직원은 각자 위치에서 대기 바랍니다. 병원 로비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서 차가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복도를 걷던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누구 하나 웃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나이 지긋한 청소 아주머니가 걸레질을 하다 말고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병원 3층 복도 게시판에는 며칠 전부터 붙어있던 대자보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체불 임금 3개월, 병원은 대답하라는 붉은 글씨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간호사 2명이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둘 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진 언니, 이번 달 월급은 나올까요? 저 다음 주에 월세 내야 하는데. 글쎄, 오늘 감사만 무사히 넘기면 모르겠는데. 근데 솔직히 자신 없어. 어제 응급실에서도 말썽 있었잖아. 에휴, 우리 병원 진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원무과 직원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5층 병원장실, 넓은 사무실 안은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김태현 병원장이 책상 앞에 앉아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밤새 잠을 설친 듯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서류 겉표지에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김영희 외 2명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병원장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배상 청구 금액은 무려 3억 원. 지금 병원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오늘 실수 하나만 더 나면 정말 끝이야. 20년을 지켜온 이 병원이. 병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덮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책상 옆 액자로 향했습니다. 병원 개원 첫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가 환하게 웃으며 한강병원 간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으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도 없이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의 한재훈 부원장이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원장님, 아침부터 고민이 많으시네요? 긴장되시죠? 부원장은 병원장의 어깨를 툭 치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장은 그의 손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진짜 고비입니다. 감사단 눈에 뭐 하나라도 잘못 보이면 우리 병원 폐쇄 권고 들어옵니다. 원장님도 아시잖아요? 알고 있네. 자네도 각 부서 점검 제대로 했겠지?
특히 응급실이랑 중환자실 말일세. 당연하죠. 저야 뭐 별로 걱정 안 됩니다만 오히려 원장님이 더 신경 쓰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원장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방을 나갔습니다. 병원장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1층 응급실 앞 대기실에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 아기 우는 소리, 보호자들의 불안한 한숨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응급실 안쪽에서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한가운데 침대에 누워있던 50대 중년 남성이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남성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나가게 해줘. 제발. 남성의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굵은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급박했습니다. 숨이 막혀 죽겠어.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어. 남성은 거친 숨소리를 내며 침대 난간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옆에서 차트를 확인하던 젊은 간호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지금 치료 중이시잖아요. 제발 좀 누워 계세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남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침대볼을 걷어차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팔에 꽂혀있던 링거 바늘이 빠지며 피가 흘렀습니다. 쾅! 남성이 휘두른 팔에 옆 침대의 링거 스탠드가 쓰러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링거액이 바닥에 쏟아지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으악!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 간호사가 남성을 진정시키려다 거센 팔에 밀쳐지며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간호사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보호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성의 아내로 보이는 50대 여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어제 회사에서 실직 통보받고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들,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여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해고 통지서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응급실 책임 의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상황을 파악하며 날카롭게 지시했습니다. 폭력 환자입니다. 진정제 준비하세요. 빨리. 보안도 불러요. 네, 교수님. 간호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진정제를 준비하고 다른 한 명은 보안 요원을 호출했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옆 유리창 너머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 셋이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감사단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태블릿을 꺼내 들고 응급실 안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단장으로 보이는 60대 중년 남성이 옆 사람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응급실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죠? 기록에 다 나와 있던데요. 환자 안전관리 미흡으로 기록하세요. 네, 단장님.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이 태블릿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뛰어오던 병원장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원장님, 또 사고 나면 이번엔 정말 병원 폐쇄 권고 들어갑니다.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본부 담당자들임. 병원장은 창백한 얼굴로 휴대폰을 쥔 채 응급실을 향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는 남성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남성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산소, 산소 가져와요. 빨리. 심전도 기계 당장 가져오세요. 의료진들의 다급한 외침이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환자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았고 보호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감사단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응급실 환자 안전관리 실태의 심각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한강병원의 운명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쓰러진 남성 환자 주위로 모여들었고 간호사들은 각종 의료 장비를 급하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아내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뒤편 직원 전용 출입구 쪽에서 삐걱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며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양손으로 커다란 생수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스가 아이 키의 절반이나 되어 보였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두기였습니다. 작은 체구의 까만 머리,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평범한 운동화에 낡은 청바지, 그리고 생수업체 로고가 박힌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 왜 내가? 응급실 입구를 지키던 50대 보안 요원이 두기를 발견하고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저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출입 금지야. 지금 응급 상황이라고. 나가. 보안 요원이 두기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두기는 생수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응급실 안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쓰러진 남성 환자가 보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두기의 눈에는 환자의 떨리는 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성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저씨 손 너무 떨어요. 뭔가 이상해요. 두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보안 요원은 아이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야, 너 지금 말 안 들려? 여긴 애들 오는 데가 아니라니까. 하지만 두기는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저씨 화난 거 아니에요. 두기의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던 의료진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소리쳤는지 확인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지금 그분 화난 게 아니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겁에 질린 거라고요. 두기가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두기를 보고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가 뭘 알아? 보안, 저 애 좀 데려가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간호사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간호사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애들은 어디든 막 들어오네. 여기가 놀이터야? 하지만 두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의 재질을 뿌리치고 환자 쪽으로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진 남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손 저려요? 손끝이 찌릿찌릿하죠? 남성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두기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시야 흐려지죠? 앞이 잘 안 보이죠? 두기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남성이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손이 저리고 눈앞이 캄캄해요. 남성의 아내가 깜짝 놀라두기를 쳐다보았습니다. 의료진들도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기는 환자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엄마도 예전에 이랬었어요. 딱 저렇게요. 갑자기 숨가빠하고
손 떨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희가 설탕물 먹였어요. 그랬더니 좀 나아지셨어요. 두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는 곧바로 고개를 돌려 간호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혈당부터 재보세요. 13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짓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응급실 책임 의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두기를 보았습니다.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보안. 하지만 두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지금 공황이랑 저혈당이 같이 온 거예요. 빨리 혈당 체크하세요. 진정제 놓으면 안 돼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환자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말했습니다. 베테랑 간호사 한 명이 두기의 눈빛을 보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20년 넘게 응급실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혈당 측정기 가져와 봐요. 베테랑 간호사가 옆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님, 설마 저의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냥 해봐요. 확인하는데 뭐 오래 걸리나. 빨리요. 베테랑 간호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황급히 혈당 측정기를 가져왔습니다. 환자분, 손가락 좀 주세요. 간호사가 남성의 손가락 끝에 작은 바늘을 찔렀습니다. 피 한 방울을 측정기에 묻혔습니다. 몇 초 후 측정기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혈당 45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상 혈당은 최소 70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45라는 수치는 저혈당 쇼크 직전의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뭐라고? 응급실 책임 의사가 황급히 다가와 측정기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도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저혈당성 쇼크였어. 진정제 놓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의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만약 진정제를 투여했다면 환자의 혈당은 더 떨어져 생명이 위험했을 것입니다. 포도당? 당장 포도당 링거 준비하세요. 빨리. 의사의 지시가 떨어지자 간호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응급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혼란과는 달리 이제는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남성의 팔에 링거 바늘을 꽂았습니다. 투명한 포도당 용액이 링거줄을 타고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간호사가 입으로 녹는 포도당 젤리를 환자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녹여 드세요. 조금씩이요. 몇 분이 지나자 남성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떨리던 손도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남성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제 눈동자에 초점이 잡혔습니다. 살 것 같아요. 남성이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급실 한쪽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보던 감사단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던 젊은 직원이 기록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감사단장이 턱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도대체 뭐지? 응급실 안에서는 두기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생수박스를 다시 들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작은 소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포도당 링거가 환자의 혈관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맥박을 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맥박이 안정되고 있어요.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성 환자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아까까지 창백했던 얼굴에 서서히 붉은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던 이마도 이제는 건조해지고 있었습니다.
베테랑 간호사가 따뜻한 물 한 컵을 가져와 환자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조금씩 마시는 게 좋아요. 환자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천천히 마셨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목구멍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 표정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두기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생수박스를 든 채 응급실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아이는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환자의 손떨림이 멈췄는지, 호흡이 규칙적으로 돌아왔는지, 눈동자에 초점이 잡혔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응급실 책임 의사가 두기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아까까지만 해도 아이를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애야, 너 어떻게 알았니?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기는 고개를 들어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저씨요? 손떨림이랑 식은땀이 특이했어요. 그리고 눈동자가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두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3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한 관찰이었습니다. 손이 떨린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추워서 떠는 거랑 무서워서 떠는 거랑 몸에 뭔가 부족해서 떠는 거랑 다 달라요. 두기가 덧붙였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아저씨는 아프다기보다는 겁에 질린 상태였어요. 공황 같은 거요. 근데 그게 혈당 때문에 더 심해진 거예요. 두기의 설명을 듣던 베테랑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혈당이 오면 공황 증상이랑 비슷해져요. 환자분도 어제 실직 통보받고 스트레스 심했다고 했잖아요. 밥도 제대로 못 드셨을 거예요. 간호사의 말에 환자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충격받아서 물도 안 드시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두기에게 다가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애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가장 살려줘서.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50대 여인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두기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괜찮아요, 아줌마. 저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두기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남편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정말 고맙다.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의사였습니다. 하얀 가운 위에 내과 주임 교수 최병철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혈당 쇼크 환자가 있다고 연락받았는데 최 교수가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응급실 책임 의사가 황급히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환자는 지금 안정됐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했다고? 처음엔 폭력 환자로 오인했다며? 최 교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책임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책임 의사가 두기를 가리켰습니다. 최 교수의 시선이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저 아이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저혈당이라는 걸요. 뭐라고? 저 애가? 최 교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자네, 어디서 배웠나? 의학 공부를 했나? 두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안다고? 네. 사람 얼굴이랑 손이랑 눈을 보면 어디가 아픈지 알 때가 있어요. 말로 설명하긴 어려운데 그냥 느낌이요. 두기의 대답에 최 교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의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환자를 진료한 그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판단이 왜 이렇게 정확하지? 최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환자의 차트를 확인하고 혈당 수치를 보고
다시 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남성 환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이제 살 것 같습니다. 환자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급실 유리창 너머 감사단원들이 서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엄격한 표정으로 문제점을 기록하던 그들의 얼굴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감사단장이 옆에 있던 젊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상황, 신속 대응 케이스로 기록하기에 저혈당 쇼크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처한 사례로 말이야. 네, 단장님. 그런데 저 아이는요? 젊은 직원이 두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감사단장이 턱을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별도 기록해두게. 병원 측에서 환자 중심 의료를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응급실 안에서는 간호사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애 진짜 뭐지? 어떻게 저런 걸 알아? 나도 몰라. 근데 신기하긴 해. 우리도 못 알아챘잖아. 생수 배달하는 애라며? 병원에 자주 온대. 간호사들의 시선이 모두 두기에게 쏠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생수 박스를 들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13살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병원장 김태현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응급실 유리창 너머로 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병원장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병원장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원장님? 비서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병원장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두기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은 이제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년이 남긴 파장은 단순한 응급처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오후 1시 감사단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탄 세 사람의 표정은 아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감사단장이 조수석에 앉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보고서는 긍정적으로 작성하게. 응급실 대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어. 네, 단장님. 저혈당 쇼크 환자 신속 대응건은 우수 사례로 기록하겠습니다. 젊은 직원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병원 로비에 모여있던 직원들 사이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휴, 살았다. 진짜 오늘 끝나는 줄 알았어. 간호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원무과 직원이 주저앉다시피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하 1층 직원 식당에는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응급실에서 무슨 일 있었대? 생수 배달 오는 애가 환자 살렸다던데. 에이, 설마. 애가 무슨 환자를 살려. 진짜래. 간호사들이 다 봤대. 의사들도 못 알아챈 걸 그 애가 먼저 알아챘다고. 식당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병원에 일어난 일은 이미 전 직원에게 퍼진 상태였습니다. 5층 병원장실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병원장을 중심으로 5명의 임원이 타원형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넘겼습니다. 감사단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파산 위기는 당분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기획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오늘 응급실에서 환자 살린 아이. 저 아이 누구요? 병원장의 질문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부원장 한재훈이 팔짱을 낀 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생수 배달 오는 애입니다. 그냥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라니? 의사도 못 알아챈 걸 13살 아이가 알아챘다는데? 병원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부원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뭐 우연이었겠죠. 운이 좋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어. 병원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총무과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생수 납품업체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의 이름이 두기래요. 엄마랑 같이 일하는데 거의 매일 병원에 온답니다. 매일? 네. 생수 납품이 일주일에 3번 있는데 학교 끝나면 엄마 일 도우러 온대요. 벌써 몇 년째래요. 총무과장의 설명에 병원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익숙한 거군요. 그런데 그게 다일까? 병원장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1층 중앙 로비. 두기는 생수 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병원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각 층마다 비치된 정수기 옆에 생수를 채워 넣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복도를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이 병원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3층 소아과 복도를 지날 때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두기야, 뭐해? 빨리 와. 저 앞에서 40대 여성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두기의 엄마였습니다. 단발머리에 낡은 점퍼를 입은 그녀는 생수 박스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 지금 가요. 두기가 황급히 손수레를 밀며 엄마에게로 갔습니다. 너 오늘 응급실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간호사 아줌마가 그러던데.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두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저씨 한 분이 아프셔서 애가 또 내가 뭔데 환자를 돌봐. 우리는 생수나 배달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엄마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두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두 사람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각 층을 돌며 생수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4층 내과 병동 휴게실. 두기는 정수기 옆에 생수병을 가지런히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손놀림이 특이했습니다. 생수병을 크기 순서대로 정렬했습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로 완벽한 대칭을 이루도록 배치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원장 김태현이었습니다. 그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두기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병을 정리하는 모습, 환자들을 바라보는 시선, 복도를 걷는 걸음걸이. 병원장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저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저건 경험이야. 오랜 경험. 병원장의 가슴속에서 뭔가 요동쳤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부원장 한재훈이었습니다. 원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찾았습니다. 부원장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도 두기에게 향했습니다. 저 애를 보고 계셨군요. 뭔가 걸리십니까? 부원장의 질문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그냥이요? 원장님 표정이 심상치 않으신데요. 부원장이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애 때문에 오늘 살긴 했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운 좋았던 거죠. 자네 생각은 그렇군. 원장님 생각은 다르십니까? 부원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병원장이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비서 불러. 저 아이 자료 좀 알아보라고 해. 자료요?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이, 학교, 가족관계. 알 수 있는 건 다 알아보라고.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원장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혹시 저 애가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병원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부원장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두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생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 순수한 얼굴로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부원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재미있군.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6시 병원장실. 김태현은 책상 앞에 앉아 비서가 가져온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두기 13살, 중학교 1학년, 보호자는 어머니 1명, 생수 납품업체 직원으로 근무 중. 서류를 읽던 병원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친모 아님? 네.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서의 대답에 병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담실로 불러. 내일 아침에. 네. 무슨 일로요? 그냥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어서.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병원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병원을 빠져나가는 두기와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가슴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5층 병원장실 옆 상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두기와 엄마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낡은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거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앉으시고요. 병원장 김태현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선뜻 앉지 못하고 입구 쪽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저희는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원장님께서 무슨 일로?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기는 엄마 뒤에 서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요. 혼낼 일로 부른 게 아니니까요. 병원장이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엄마와 두기가 천천히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등을 꼿꼿이 세우고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병원장은 두 사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담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지만 실내 분위기는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어제 응급실에서 일 정말 고맙습니다. 병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색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주제넘다니요. 환자 목숨 살렸는데요. 병원장의 말에 엄마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냥 생수 배달하는 사람들인데 함부로 나섰으면 안 되는 건데. 엄마는 연신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손으로 가방끈을 꽉 쥐었다 놨다 하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두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씩 눈동자를 움직여 병원장 쪽을 살짝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병원장이 따뜻한 차 2잔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긴장 푸시고. 엄마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는 못하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기 어머니시죠? 성함이 이영숙입니다, 원장님. 엄마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두기는 학교는 잘 다니나요? 네. 중학교 1학년입니다. 성실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장의 시선이 두기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손은 작았지만 곳곳에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생수 박스를 옮기느라 생긴 흔적이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엄마 일 도와주러 온다던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두기가 일찍부터 철이 들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병원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뭔가 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는 병원장의 질문에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병원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두기 친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맡았어요. 언제 맡으셨습니까? 아이가 4살 때요. 벌써 9해 전 일입니다.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두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4살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아들도 그 나이였는데. 병원장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10년 전 화재 사고로 잃어버린 아들. 그때 아이의 나이가 딱 4살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저런 판단을. 병원장이 중얼거리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두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특별했어요. 남의 고통을 먼저 보는 아이였어요. 누가 아프면 제일 먼저 알아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엄마의 손이 두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두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냄새. 저 익숙해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장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기계 소리도요. 복도 소리도요. 다 익숙해요. 두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병원장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병원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왜 익숙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두기의 말에 엄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기야, 내가 그런 얘기는 처음 하는구나.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 두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병원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두기는 평소에 뭐 하며 지내나요? 병원이랑 집이랑 학교, 그게 다예요. 배달일 도와주고 학교 가고 집에서 쉬고 반복이죠. 엄마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있어요? 병원장의 질문에 두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 없어요. 저 좀 이상하대요, 애들이. 이상하다니? 너무 조용하대요. 재미없대요. 두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표정에 서운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병원장의 가슴 한켠이 이유 없이 아려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측은함과 동시에 묘한 친근함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아이 출생 기록 같은 게 있습니까? 병원 기록이라든지.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친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아이 이름하고 생년월일 정도만요. 그렇군요. 병원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저희 가봐도 될까요? 오늘 배달 일정이 있어서.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셔도 됩니다. 오늘 불러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려던 두기가 잠시 멈춰서서 병원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원장님,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응? 내가? 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밤에 잠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두기의 말에 병원장이 움찔했습니다. 실제로 요즘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눈밑이, 그리고 손이. 보면 알아요. 두기가 담담하게 대답하고는
엄마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병원장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낮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복도에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씩 들렸습니다. 5층 병원장실, 김태현 병원장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그는 펜을 든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색 테두리가 곳곳에 벗겨진 액자 속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병원장이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병원장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배경에는 한강병원 개원 5주년이라는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병원장의 손이 천천히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묻은 유리를 엄지손가락으로 닦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진우야. 병원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어. 아빠가 내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병원 지하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화재. 연기가 순식간에 번졌고 직원들은 환자들을 먼저 대피시켰습니다. 그날 진우는 병원 놀이방에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운 후였습니다.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진우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원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투명한 물방울이 책상 위 서리를 적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위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이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손으로 넥타이를 풀었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공황, 발작인가? 병원장은 자신의 증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성 공황장애. 몇 년 전부터 가끔씩 찾아오는 증상이었습니다. 탁자 위 약병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약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약병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작은 알약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병원장실을 채웠습니다. 병원장은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누구? 없나?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불 켜져 있네. 아직 안 가셨나? 문이 조금 열리며 누군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둑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일을 도우러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원장님, 둑이가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는 병원장을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약보다 이게 먼저예요. 둑이가 침착하게 말하며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왔습니다.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가득 담아 병원장 앞에 놓았습니다. 원장님, 물 한 모금 드세요. 천천히요. 아이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병원장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들었습니다. 둑이가 그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자 목이 조금 풀렸습니다. 심호흡 크게 하세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둑이가 옆에 앉아 호흡을 같이 맞춰주었습니다. 아이가 먼저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천천히요. 병원장은 아이의 지시대로 숨을 쉬었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조금씩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빠르게 뛰던 심장이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식은땀도 멈췄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두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두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병원장 옆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다시 발작이 올까봐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병원장의 호흡이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휴, 살았네. 병원장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기는 바닥에 떨어진 약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기가 무심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흠흠흠흠흠. 느리고 반복적인 리듬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따뜻한 멜로디였습니다. 자장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장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멜로디, 그 리듬, 얼굴에서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래.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 노래. 어디서? 병원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진우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만든 멜로디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려준 적이 없는 오직 진우에게만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너, 이 노래 어디서 배웠니? 병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냥, 기억나요. 기억난다고? 누가 불러줬어? 엄마가? 아니요. 엄마는 이 노래 몰라요. 두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누가?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부터 제 머릿속에 있어요. 아이의 대답에 병원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옛날부터라니. 언제부터? 잘 모르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무서울 때나 슬플 때 이 노래 부르면 마음이 편해져요. 두기가 순수한 눈빛으로 병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두기가 놀라 물었습니다. 병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병원장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켠에서 희미한 희망이 싹 텄습니다. 두기야, 너 혹시... 병원장이 입을 열려는 순간 복도에서 두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기야, 어디 갔어? 이제 가야지. 네, 엄마. 지금 가요. 두기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병원장을 한 번 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괜찮으세요? 오늘 푹 주무세요. 그래. 고맙다. 두기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병원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 액자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진우의 얼굴과 방금 나간 두기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병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4층 부원장실. 한재훈 부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원장님이 이상해. 부원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병원장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생수 배달 오는 아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상담실로 불러 면담을 하고 밤늦게까지 뭔가를 조사하는 듯 했습니다. 저 애 때문에 원장님이 흔들리고 있어. 부원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은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지하 보일러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시설과장이었던 부원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부원장의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던 그날 부원장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보일러 점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발견했을 때 이미 불길은 번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뛰어나오는데 놀이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장의 아들 진우였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혼자 놀이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원장은 그 순간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자신만 먼저 대피했습니다. 나중에 소방대가 와서 불을 껐지만 아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원장은 그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놀이방을 지나쳤다는 것도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것도 숨겼습니다. 병원장은 아들을 잃고 폐인이 될 뻔했습니다. 그 틈을 타 부원장은 시설과장에서 부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때 일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면 부원장은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만약 두기가 정말 진우라면? 안 돼. 절대 안 돼. 부원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몇 번 버튼을 누르고 귀에 갖다 댔습니다. 김 과장, 나야. 지금 내 방으로 와봐. 급한 일이 있어. 10분 후 총무가 김 과장이 부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부원장의 오랜 신복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앉게. 부원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생수 배달 오는 애. 둑이라고 하던가. 네. 그 애요? 저의 주변 좀 조사해봐. 부원장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원장님이 요즘 저 애한테 너무 신경을 쓰고 계셔. 좀 이상해. 아, 그러고 보니 원장님이 저 애를 상담실로 부르셨다던데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밤늦게까지 뭔가 조사하고 계시더군.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부원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원장님이 그 애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조사가 필요한 거야.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조사할까요? 출입 기록, 동선, 접촉하는 사람들 다 알아봐. 그리고 부원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CCTV 편집 가능하지? 김 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좀 가능하냐고 물었어. 부원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김 과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스템실 담당자가 우리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럼 됐어. 필요하면 쓸 수 있게 준비해둬.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애가 병원에서 뭔가 잘못하는 거 없나 잘 봐.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네, 부원장님. 김 과장이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부원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살아야 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병원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기가 항상 사용하던 물병이 사라졌습니다. 3층 휴게실에 두었던 작은 가방도 없어졌습니다. 손수레에 달아두었던 이름표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엄마, 제 물병 못 봤어요? 두기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여기 뒀는데. 이상하네. 괜찮아요. 다른 거 쓸게요. 두기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간호사 휴게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들었어? 환자 정보 유출됐대. 진짜? 언제? 며칠 전에 서버실에서 누가 접근했다던데. 누구야?
그건 아직 모르대. 근데 서버실 근처에서 수상한 애 봤다는 사람이 있어. 수상한 애? 누군데? 생수 배달 오는 애. 둑이라던가. 그 애래.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에이, 설마 그 애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요즘 원장님이 저 애한테 관심 많이 보이시잖아. 뭔가 있는 거 아냐?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복도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둑이는 점점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수고한다며 웃어주던 직원들이 이제는 무표정하게 지나갔습니다. 둑이야, 너 요즘 왜 이래? 힘없어 보여.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둑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의 어깨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 둑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오늘부터 병원 안 가면 안 돼요? 엄마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요. 둑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응? 네. 둑이는 대답했지만 엄마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부원장실. 한재훈 부원장은 김 과장에게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소문 퍼뜨렸습니다. 저 애가 서버실 근처 배회했다는 식으로요. 좋아. 계속 그렇게 해. 조금씩 저 애를 고립시켜. 부원장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동향은 계속 저 애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뭔가 확인하려는 것 같습니다. 서두르는군. 시간이 없어. 부원장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병원을 덮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 준비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알겠습니다. 병원 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병원장실. 김태현 병원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환자 정보 유출 사건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원장 한재훈이 병원장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자 정보 해킹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뭐라고? 병원장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 서버실에 무단 접근한 흔적이 있습니다. 환자 개인정보 파일이 열람됐습니다. 부원장이 태블릿을 병원장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접속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야? 범인이 누구냐고. 병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환자 정보 유출은 병원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병원 폐쇄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부원장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1층 서버실 앞 복도였습니다. 시간은 밤 10시. 어두운 복도를 누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 사람을 비췄습니다. 둑이었습니다. 아이가 서버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게 무슨... 병원장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영상은 더 있습니다. 부원장이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3층 원무과 앞 복도였습니다. 역시 둑이가 서성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시간대에 저 애가 왜 여기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됐어. 병원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태블릿이 흔들렸습니다. 당장 저 아이 불러. 네, 원장님. 부원장의 입가에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30분 후 병원장실. 둑이와 엄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불안한 얼굴이었고
두기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책상 뒤에 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무슨 잘못을?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장이 태블릿을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병원장의 고함에 두기가 움찔했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건, 두기가 화면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버실 원무과. 내가 왜 거기 있었어? 밤 10시에. 아니에요. 저는 그냥 화장실 가는 길이었어요. 두기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화장실이 서버실 옆에 있나? 원무과 앞에 있나? 그게 길을 잘못 들었어요. 저는 정말 환자 정보가 유출됐어. 그날 밤에 내가 있던 그 시간에.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배신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널 믿었는데. 엄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장님, 제발 오해 푸세요. 이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오해요? 이게 오해로 보입니까? 병원장이 태블릿을 가리켰습니다. 증거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제발요. 저희 두기는 그런 짓 할 애가 아니에요. 엄마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안 했어요. 두기가 소리쳤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전 그냥 화장실 찾다가 길 잘못 든 거예요. 정말이에요. 말 안 돼. 병원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내가 널 믿었어.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뭐야?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슬픔도 섞여 있었습니다. 내 병원 망치려고 온 거냐? 대체 누가 시킨 거야? 아무도 안 시켰어요. 저 정말. 두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3살 아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두기를 끌어안았습니다. 원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요. 하지만 병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늦었어. 병원장이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보안실? 출입금지 명단에 추가해. 생수 납품업체 직원 이영숙, 그리고 아들 두기. 당장 효력 발생. 원장님, 엄마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분간, 아니, 앞으로 내 병원에 발도 들이지 마.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병원장의 말은 칼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나가. 두기와 엄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두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두기는 나가라고 했어. 병원장의 고함에 두 사람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들, 행정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애가 범인이래. 에휴, 그럴 줄 알았어. 생수 배달하는 애가 무슨. 차가운 시선들이 두기와 엄마를 따라왔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의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1층 로비. 두기는 자신이 늘 정리하던 생수 박스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던 생수병들이 보였습니다. 두기야, 가자.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기가 생수 박스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두기의 뒷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작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무거웠습니다. 병원장실 창가. 김태현 병원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중얼거림이 빈 방을 채웠습니다. 복도 끝 부원장 한재훈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끝났어.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장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태현 병원장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만이 실내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병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 생수병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생수병을 집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물병들의 배치가 이상했습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로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일렬로 늘어선 모습이 마치 군인들처럼 반듯했습니다. 크기 순, 높이 순으로 정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건 병원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습관, 이 정렬 방식, 1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4살배기 진우가 집에서 장난감을 정리하던 모습. 아이는 항상 장난감을 크기 순으로 늘어놓았습니다. 블록도 자동차도 인형도 모두 크기 순으로 가지런하게요. 아빠, 이렇게 하면 예쁘지? 진우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도 이렇게 했었지. 병원장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마. 떨리는 손으로 생수병을 하나씩 만져보았습니다. 완벽한 간격, 정확한 정렬.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장은 급히 내선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서,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몇 분 후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CCTV 원본. 지난주 목요일 밤 영상 원본 당장 찾아. 병원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본이요? 하지만 이미 확인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편집됐을 수도 있어. 서버에 원본 백업 있을 거야. 당장 찾아. 네, 원장님. 비서가 급히 나갔습니다. 병원장은 다시 창가로 가서 물병을 바라보았습니다. 두기. 내가 정말. 1시간 후. 병원장실에는 병원장과 비서, 그리고 IT 담당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원장님, 원본 찾았습니다. IT 담당자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복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달랐습니다. 원본 영상에서 두기는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버실 앞이 아니라 화장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화장실 표지판을 발견하고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간대가 다르네요. 비서가 중얼거렸습니다. 편집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 타임스탬프가 조작됐습니다. IT 담당자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영상 구석에 찍힌 시간이 불연속적으로 띄어 있었습니다. 누가 편집했는지 로그 확인할 수 있나? 병원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잠시만요. IT 담당자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몇 초 후 화면에 편집 기록이 떴습니다. 편집 계정은 부원장님 계정입니다. 뭐라고? 병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재훈 부원장 계정으로 지난주 금요일 오전 2시에 편집됐습니다. IT 담당자의 말에 병원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재훈,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두기를, 아무 죄 없는 아이를 쫓아낸 거야. 병원장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보게들.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나가. 병원장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병원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몰래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두기가 사용하던 물커, 거기서 채취한 DNA, 그리고 병원장 자신의 DNA.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얀 종이가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장은 검사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진우야. 병원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널 못 알아봤어. 병원장은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50대 중년 남자의 어깨가 아이처럼 떨렸습니다. 10년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매일 생수를 배달하며 병원을 오가던 그 아이가, 환자를 구하고 자신을 도와주던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널 쫓아냈어. 자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후 병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반드시 데려올게.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병원장이 일어나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 밖, 부원장 한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장실 불빛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병원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 울고 있는 병원장. 부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았어. 원장님이 알아버렸어. 그는 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부원장이 중얼거리며 복도를 급히 걸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애가 정말 진우였어? 그럼 그날 일이, 내가 한 일이. 부원장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대로 끝날 수 없어.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과장? 나야. 지금 당장 만나야 해. 급한 일이야. 부원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공포와 광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병원 지하 1층 자료실, 부원장 한재훈은 김 과장과 함께 어두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부원장의 손에는 빨간 휘발유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말 이래야 합니까? 부원장님,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원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에 처리해야 돼. 원장님이 이미 다 알아버렸어. CCTV 편집 기록, 서버 로그, 증거를 없애야 해. 하지만 방안은 너무, 이 길밖에 없어. 내가 살려면. 부원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부원장이 휘발유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자극적인 냄새가 순식간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두기였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두기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아이는 병원에 떨어뜨린 팔찌를 찾으러 몰래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경비원의 눈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부원장과 김 과장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부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출입 금지 아니었나? 부원장이 소리쳤습니다. 두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제 팔찌 찾으러.
할아버지가 주신 거라. 들어가. 빨리. 김 과장이 당황한 채 두기를 자료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제발. 두기가 안에서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쿵쿵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부원장은 밖에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부원장님, 안 됩니다. 안에 애가 있잖습니까? 김 과장이 부원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부원장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 둘 다 끝나. 부원장이 휘발유를 자료실 문 주변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바닥에 퍼지며 냄새가 더 강해졌습니다. 제발요. 저 나가게 해주세요. 두기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문 안에서 들렸습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주먹이 문을 치는 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김 과장이 다시 한번 부원장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부원장은 이미 라이터를 꺼낸 상태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부원장의 손가락이 라이터 버튼에 닿았습니다. 찰칵.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5층 병원장실. 김태현 병원장은 책상 위에 펼쳐진 주소록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기와 엄마가 사는 집 주소였습니다. 지금 당장 차를 몰고 가서 아이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지금 갈게. 병원장이 재킷을 걸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삐삐, 삐삐삐. 화재 경보음이 귀청을 찢었습니다. 병원 전체를 울리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병원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 내선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하 1층에 화재 발생했습니다. 보안실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가겠네. 병원장이 급히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간호사들과 당직 의사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환자들 먼저 대피시켜요. 휠체어 환자들 도와드려요. 비상등이 켜지고 복도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병원장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씩 뛰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하 1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자료실 쪽에서 주황색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은 불꽃이 벽을 핥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소화기, 빨리 소화기. 직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려 했지만 불길은 더 커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불길이 더 높이 치솟았습니다. 원장님, 위험합니다. 소방대가 올 때까지 대피하셔야 합니다. 보안요원이 병원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30대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요, 자료실 안에서 소리 들려요. 뭐라고? 병원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자료실 문에 귀를 대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해요. 안에 누가 있어요. 애 목소리 같아요. 순간 병원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두기? 네, 원장님 무슨. 진우야. 병원장이 불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원장님, 안 됩니다. 미치셨어요. 위험해요. 보안요원 2명이 병원장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믿을 수 없는 힘으로 그들을 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안에 있어. 병원장의 절규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아빠야, 대답해봐. 병원장이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문 안에서 희미하게 대답이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숨이 막혀요. 두기의 목소리였습니다.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기침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분말을 문 주변에 뿌렸습니다. 불길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문이 흔들렸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진우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구할게. 병원장이 다시 문을 찼습니다. 쾅! 쾅! 발이 저렸지만 계속 찼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화기를 더 가져왔습니다. 간호사들과 보안요원들이 함께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같이 해요. 젊은 남자 간호사가 병원장 옆으로 왔습니다. 그도 문을 함께 찼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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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자물쇠가 부러지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실내, 바닥에 두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기절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검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진우야. 병원장이 아이에게 달려가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손을 대보니 아직 따뜻했습니다. 맥박도 뛰고 있었습니다. 살았어. 살아있어. 병원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놓지 않아. 이번엔 절대 놓지 않아. 뒤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불길이 더 크게 치솟았습니다. 원장님, 빨리 나가세요. 간호사들이 소리쳤습니다. 병원장은 두기를 꼭 안고 밖으로 뛰었습니다. 연기를 뚫고 복도를 달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계단을 올라 1층 로비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직원들과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병원장은 두기를 잔디밭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응급처치, 지금 당장. 응급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가져와 두기의 얼굴에 씌웠습니다. 간호사가 맥박과 혈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은 무릎을 꿇고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손목에 무언가 걸린 것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팔찌였습니다. 가죽끈으로 만든 세월의 낡아 색이 바랜 팔찌였습니다. 미아방지 팔찌. 병원장의 손이 격하게 떨렸습니다. 팔찌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2일생, 아빠의 휴대폰 번호. 병원장 자신의 전화번호였습니다. 10년 전 아이가 길을 잃을까봐 직접 새겨준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이다. 진우야, 내 아들. 병원장은 두기를 끌어안았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50대 중년 남자가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아빠가. 주위에 모인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호사들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젊은 의사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눈이 조금씩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병원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저씨,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장이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우야, 정신 차렸니? 저 꿈꾼 것 같아요. 누가 계속 저를 불렀어요. 누가? 아빠 라고 부르는 목소리. 두기가 눈을 감았다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장을 또렷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병원장은 더 세게 울었습니다. 그래, 아빠야. 진우야, 아빠가 왔어. 이제 괜찮아.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건물 밖으로 두 사람을 끌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원장 한재훈과 김 과장이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살려고.
그랬을 뿐이야. 나도. 부원장이 변명하며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은 화재 복구를 마치고 정상화되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 직원들이 두 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병원장과 두기가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두기는 여전히 작은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두기야.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간호사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두기는 수줍게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환자 마음 돌봄센터. 두기가 자문 역할을 맡은 특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은 환자분의 표정을 잘 살펴보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두기가 간호사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제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손떨림도 중요하지만 눈빛이 더 중요해요. 눈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젊은 간호사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저녁 시간, 병원장의 집,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장, 두기, 그리고 두기를 키워준 엄마 이영숙. 어머님, 오늘 반찬 정말 맛있습니다.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신 거예요? 병원장이 키워준 엄마에게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처음 며칠간은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참기름 조금 넣고 무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진우도 그렇지? 병원장이 두기를 보며 물었습니다. 두기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두기는 이제 두 사람을 모두 엄마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낳아준 아빠, 키워준 엄마. 두 사람 모두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제가 친구 도와줬다고. 두기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친구가 배 아파서 보건실 가려는데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물 먹이고 배 문질러줬어요. 우리 진우 기특하네. 병원장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아빠, 저 이제 진우예요. 두기예요?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병원장과 엄마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렴. 두기도 좋고 진우도 좋고. 엄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두기, 집에서는 진우 할래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저녁 노을이 비쳤습니다. 주황빛이 식탁을 물들였습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가족, 피로 이어진 부자 관계, 사랑으로 이어진 모자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한강병원의 기적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따뜻한 재회의 이야기, 가슴 뭉클하게 들으셨나요? 13살 소년의 순수한 마음이 병원을 살리고 10년 만에 가족을 되찾는 모습이 큰 감동을 줍니다. 아이를 키운 엄마의 헌신과 아이를 잃고 찾은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하는 아이의 순수함이 아름다운 가족을 완성했습니다. 아기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고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두기네 가족이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